오래 살다 보면 세상 일을 모두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의 작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형체가 있는 이런 형상의 세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의 작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집은 커. 몸집은 큰데 마음은 약해요. 그 기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키는 작고 조그맣지만 기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형태만 보면은 덩치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만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조그맸어요. 그래도 기세가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세계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아는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입자가 뭉쳐서 만들어진 형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아는 세계는 이렇게 형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다 형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형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보질 못해요. 없다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파동, 즉 기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과 작용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면은 그나마 쉬운데 같이 작용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면서 사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은 사실은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알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없는 세계는 여러분들은 못 보니까 형상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 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감이라고 하는 신체적 감각에 의해, 오감 아시죠?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그 다음에 혀로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 또 피부로 느끼는 것, 이렇게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세상을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그 이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형상 이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확실한 알미라는 것도 사실은 오감에 의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인정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미의 확실한 알미다 그런다 이거예요. 인정 안 된 건 또 안 믿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학식이나 또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하는 과학적 지식 또한 모두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정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인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죽을 뻔해가지고 지옥에 갔다 왔대요. 지옥 있다고 생각해요? 지옥. 그 사람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갔다 왔다가 깨어나 보니까는 안 죽었더라 이거예요. 죽었어요 그 사람? 안 죽은 거죠. 그건 손가체가 일으키는 환영입니다. 지옥 없어요. 그리고 가서 지옥에 가는 거면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귀신 무슨 씨나래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환영이지 절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그걸 또 자기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하는 과학적 지식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그 학식 같은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인정된 것뿐입니다. 오감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자로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학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기는 죽었다 갔다 왔다 그런 걸 자기는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지옥을 체험했다고. 거기보다 그 지옥은 지옥이 아니에요. 차라리 지옥을 정말 가보고 싶으면 38선을 넘어가서 저 이북에 가서 어디 저기 갔다가 오면 거기 가면 지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세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적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선택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감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서 오감 이전의 세계가 어떤지 몹시 알고 싶어였습니다. 그 오감을 통해서 보는 이런 형상의 세계, 그 이전의 세계는 어떤 건지 몹시 알고 싶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주의 본 실체는 어떤 건지 그 석가는 몹시 알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석가는 있는 것도 아니요, 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보이는 세상 그 이전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한다, 또 요가를 해야 한다 하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아까 어느 무속인이 지옥 보고 온 것처럼 그건 환영이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되지 않는 짓이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석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뭐 했느냐, 혼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이제 생각했습니다.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36살 되던 해 어느 날 아침에,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 생각하는 자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생각이 안 돼 이제 멍해가지고서 너무 생각만 해가지고 사라졌을 때, 그때 눈앞에 보이는 샛별을 바라보며, 샛별 알죠? 금성 샛별을 바라보며 그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아닌 별의 자태를 보고 자신의 자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별이 빛나듯이 자기도 뭔가 빛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금 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사실 종교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이 세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유와 그 원리,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이 존재를 만들고 또 왜 사라지게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멸만 있는 것인지 하는 답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 답을 알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 보아도 그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찬물에다가 머리를 담그고 흔들어 보았지만 그래도 속 시원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한국 나이로 29 되던 해 10월 어느 날, 10월달입니다. 나는 생각에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침대는 그 병원에서 쓰는 수술용 침대 같은가요? 일반 침대가 아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내 침대 위에는 백열전등이 켜져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갑자기 전등이 퍽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전등이 갖고 있던 그 빛을 통해서 내 몸과 함께 있는 생명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우주 자체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오감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석가가 봤다는 그 빛이나 내가 봤다는 빛이나 그거는 그 오감이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에너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흔히 말하는 알아차렸다 혹은 이해했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고 알아차린 것은 나의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멍청한 내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멍청한 내가 깨져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알아차린 깨달음은 자의식이 하는 것이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우주로부터 그 실체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뒤로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비교적 이와 같은 과정을 일찍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우주의 신비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원래 무와 같은, 없을 무자, 무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우주가 어떻게 작용을 하며 또 그 작용에 의해 생기는 세상과 작용 이전의 세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수많은 원리와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주의 실체와 인간에 관한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학식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감지하고 인식한 내용들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알고 있는 진리는, 그러니까 학식은 알고 믿는 것은 학식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때부터는 진리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 세계입니다. 때문에 진리는 학식을 깨고 또 다른 학식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학식으로 진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식을 말하는 자의 말은 답답함이 있지만, 학식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답답해요. 답답함이 있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의 말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을 잘 들으면 시원함이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 아니면 할 생각을 말하라. 이 말은 학식이 하는 말이에요. 학식은 그렇게 말해요. 무엇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 아니면 할 생각을 말하라. 학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어느덧 그 무엇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은 거의 다 진리예요. 이게 진리. 물론 쪼프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곧 진리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곧 길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이 형상의 세계 이전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작용에 의해서 형상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식이 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인 사람은 같은 견해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견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통은 전부 다 일단 우리는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트럭이 부딪히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택시하고 트럭이 부딪히면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트럭이죠. 예. 또 탱크를 갖고 있는 자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지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조금밖에 그랬잖아요. 대체로 같다고. 이렇게 모두 알 수 있는 현상세계의 그 룰을 손자는 정공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공법.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또 갖출 수 있는 세계를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또 그렇게 갖출 수 있는 세계를 말입니다.
두세 명하고 10명이 싸우면 어느 편이 유리한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병법을 정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정공법이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공법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다고 택시와 트럭이 부딪혔을 때, 싸웠을 때 반드시 트럭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운전 실력에 따라서 부닥친다고 서로 달려오다가 택시가 싹 피했어. 그러니까 트럭이 가서 옆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어. 그럼 트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실력에 따라서 택시가 트럭을 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탄자와 탱크가 싸워서 말탄자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 실력이나 또 머리 쓰는 지혜에 의해 상식 밖의 결과가 오면 손자는 그것을 기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싸움에 있어 이기고 지는 것은 기공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입니다. 그 정공법은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다 빠네요. 빠삭해요. 그러니까 그 정공법 가지고는 싸움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공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공법은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원칙과 또 형태를 정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는 형태를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 태세를 갖추는 것은 곧 정공법인 것입니다. 때문에 막강한 태세 옆에 사람들은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싸우러 가니까는 저 자전거가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니까는 오토바이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니까 탱크가 쫙 서 있다. 그러면 자전거 가지고 있는 놈이 탱크에 있는 사람 보면은 겁먹죠. 그런 게 태세다 이거예요. 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정공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강한 태세 앞에 겁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증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안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상하게 서로 다른 두 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설탕을 범벅을 해서 퍼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하면서 모두 끊는데 90이 넘도록 하루에 2갑씩을 피워도 건강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90살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웠어요. 그런데도 90살 넘어까지 살고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94살에 어쨌든 90살까지 담배 2갑씩 피웠어요. 이렇게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상식적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그 말이 틀리는 말이죠. 담배 피우면 일찍 죽는다. 틀리는 말이죠. 또 뭐예요? 설탕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 당뇨병 걸려서 일찍 죽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에 가는 거 설탕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퍼먹어요. 그 사람은.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상식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늘과 양파가 냄새도 싫다면서 무조건 멀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늘과 양파가 몸에 좋다며 끼니마다 듬뿍 먹는데도 두 사람 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서로 다른 삶을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뭘 많이 먹어라,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고 그래요. 난 그런 말 안 해요. 난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고 땡기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몸 안에 잔뜩 있는 거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땡기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 대신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에 70%만 먹어라. 그러니까 만땅 채우지 말고 70%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꼭 뭐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은 젊었을 때는 펄펄 날르다가 한 40살쯤 먹으면 자꾸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쓰러지고. 그럼 왜 쓰러지느냐? 그럴 때는 음식물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코엔자임 Q10을 사 먹으면 돼요.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많이 먹을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저 사람 설탕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뺏어 먹으면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지금 서로 체질이 틀린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법과 같은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법의 세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세계죠. 정법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법의 세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으면, 자기가 건강하다는 그 자신을 믿으면 설탕이나 담배를 먹고 피워도 사실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뒷마음에 건강하다는 것이 각인이 돼 있으면 그때 건강한 상태에서 설탕을 먹고 싶다 하면은 설탕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안 한다 이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해롭게 안 한다 이겁니다. 사실 담배를 한 개피 피면은 여러분들 몸 안에는 한 개피 피면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활성산소가 5억 개가 생겨요.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법, 즉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나는 괜찮다는 무의식이, 자의식이 된다. 뒷마음이 건강하다고 각인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뒷마음에 건강이 확실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자의식이 알고 따르면 그때는 반드시 해가 따릅니다. 뒷마음이 아니고 자의식이 해보자 하면 그때는 해가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 상식이 맞아떨어진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그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지금은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년 더 됐나? 한 50년 전에는 그때는 별로 암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일 무서운 병이 폐결핵이었어요, 결핵. 그래서 폐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폐병으로 죽었어요. 암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암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는 암으로 죽었다, 누구는 암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은 암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을 걱정하면, 걱정인 건 뭐예요?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 자신 또한 암 환자가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 암이 있단다. 암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뒷마음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뒷마음에 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자신도 암 환자가 되지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암도 1기, 2기, 3기, 4기, 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말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기라도 괜찮고 1기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뒷마음에 밝은 미래가 건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 밝은 미래, 뭐 할 미래가 건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맨발로 맨땅을 걷는 맨땅요법을 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암세포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해봤더니 됐다 하는 분들은 왜 됐느냐? 그 사람들은 뒷마음의 밝은 미래가, 밝은 건강이, 미래의 건강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뒷마음이 계속 걱정을 하면은 아무리 맨땅요법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미래 살 생각만 밝게 갖고 암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땅을 밟으셔야 돼요. 맨발로 맨땅을 밟으면 바로 이 지구가 여러분들을 구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상당히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땅 속에는 많은 전자들이 있어서 그 전자가 여러분들의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요즘 폐결핵은 안 죽잖아요. 그렇듯이 암도 얼마 후에는 다시 폐결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병이 죽는 거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들의 뒷마음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밝게 미래를 사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맨 땅을 밟아주시면, 그냥 맨 땅도 좋지만 가능하면 바닷가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있는 그 바닷물을 걸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암세포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변화는 기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또 기법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세라고 하는 우주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기세가 이 우주의 에너지인 기세가 여러분들의 병을 끌어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를 통해서 미래에 건강하게 살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기세가 그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병 같은 것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의학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와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7대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세계가 70%고 볼 수 있는 세계가 3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세계는 30% 중에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는 5%밖에 불과한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 즉 만물은 뭉치는 힘이 70%고 뻗어나가는 힘이 30%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대3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비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즉 30%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5%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저 수많은 별들, 저 방하늘에 가득 있는 저 천체들, 저게 다 합쳐봐야 전 우주의 5%예요. 그 5%에 있는 공간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30% 안에서입니다. 우주 그 자체는 결코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대3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의 비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주 쪽에서 보면 파동이 7, 입자가 3, 또 우리와 같은 그런 만물 쪽에서 보면 파동이 3, 입자가 7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생하고 멸하는 작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아요? 왜 7대3이냐? 5대5 아니에요? 5대5면 우주는 정지돼요. 7대3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끌어당기는 게 7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팔팔하고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 여러분들이 70%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지며, 즉 30% 쪽이 강해지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60%, 50%. 그렇게 되면 뻗어나가는 힘 쪽이 세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제 힘이 없어지고 이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단단하게 뭉쳤다라는 것은 곧 끌어당기는 힘이 뭉쳐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우리는 서로 입장이 틀린 거예요. 저쪽은 파동이 7, 끌어당기는 힘이 3,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7, 또 뻗어나가는
저기 3. 그래서 7대 3이 우주의 황금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퍼져나가는 우주의 힘이 70%이기에 우주는 한없이 뻗어나가고, 또 30%의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형체들은 다시 70% 이상이 서로 끌어당겨야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파동 7, 입자 3, 그리고 만물은 파동 3, 입자 7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결국 만물의 세계는 많아야 우주의 30%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별을 포함해서 우주의 30% 중에 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7대 3을 고수하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주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기운의 관점에서 존재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0%의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악당이 돼도 됐고, 착한 사람이 돼도 되고, 깡패가 돼도 되고, 천사가 돼도 되고, 하면 상관없이, 좋으냐 나쁘냐고 상관없이 끌어당기는 힘이 70%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어느 편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황금률에 의해 그 존재가 결정됩니다. 이 매주 토요일이면, 난 직접 가서 보진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역이나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론에 이와 같은 보도가 없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텔레비전 안 나와요. 또 이상하게 텔레비전 안 나와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데 우리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이나 광화문에 태극기도 들고서 모인대요.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그것에 물품을 납품하러 가는 사람이 차가 막힌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와서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태극기 집회는 성공하기 힘든 운동으로 보입니다. 성공하기 힘들어요. 뭐 몇 년을 더 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 태극기 집회라는 게 뭐 하는 건가? 우선 내가 좀 이렇게 좀 유심히 좀 관찰해 보니까 그 목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극기 운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는 성공하기 힘든 운동으로 나는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옛날 이조시대 때는 동인, 서인, 동쪽, 서쪽,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더니 500년 내내 싸우더니 요즘은 또 남인, 북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싸울지 몹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통일되어 있을 때는 동서로 나누고, 또 지금처럼 남북으로 또 찢어져 있으니까 또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박 대통령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의 정부가 옳은지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쪽이 옳은 건지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4.19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학생운동인이 뭐 하는 걸 다 경험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얻은 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말 한 번 잘못하면 우리도 이북하고 똑같았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중앙정보부 끌려간다, 뭐 두드려 맞는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 많았어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그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얻은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한이 되었든 북한이 되었든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수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 능력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북은 절대로 전체 저 세계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저 정훈이 혼자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고 뒷마음이 해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뿌려주고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잘 살죠 그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모두가 전부 다 능력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북처럼 거짓말투성이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저렇게 안 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꼭 수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었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존속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민의 마음에서는 완전히 해체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지 있어요? 아직도? 저거 봐요. 저 양반 마음에서도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텔레비에 나오면 그 정치 나오면 그냥 꺼버리고 딴 거 봐요. 코미디 프로를 봐요 차라리. 그 이유는 지금의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저렇게 된 거예요.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인지 자유 무슨 당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인지. 그래서 국민은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뜻은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들끼리 싸우니까 국민들이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한 기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결도 알고 보면 강한 기세입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밤낮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 정상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개떡같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어디 다니지만 저 대통령 취급을 못 받아요.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몰라요. 나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런 거 보면 부해가 나요. 다른 데들은 다 정상들을 갖다가 서로 지금 또 요즘은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트럼프도 봐요. 가만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데 그래요. 영국 여왕도 뭐 기다리게 하고 또 러시아의 그 누구야? 푸틴인지 뱀대같이 생긴 그 인간은 의뢰 정상들어오면 한 10분씩 벌 세워놓고서 만난대요. 그래서 서로 기싸움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가면은 너 저기가 줄 서. 그럼 저기가 줄 서야 돼요 우리는. 창피해서 대통령 못해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렇게 단결들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강한 기세인데 지네들끼리 밤낮 싸우니까 우리는 기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운도 알고 보면 강한 기세입니다. 만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70% 이상 되어야 강한 기세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크게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와 같은 기세를 통해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운이 좋아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박 대통령은 또다시 그 정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존재하기 위한 70%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또 국민을 수호할 마음이 있었다면 박 대통령은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막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은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막강한 권력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어디다 썼는지, 왜 대통령이 갑자기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지, 이게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국민은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막강한 권력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되었든 아니면 촛불 집회가 되었든 그것이 나라를 위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집회라고 하면은
이미 허물어진 정권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은 뭐 할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와 같은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운동을 펼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갖겠지만,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겠다고 저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심정은 이해하지만 가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는 강한 기세는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아무리 오라도 그 기세가 약하면 존재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임이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허물어진 정권을 다시 세우자고 하면 크게 각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극기 집회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뭐 그 집회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기세가 이미 약한 걸 다시 하려고 하지 말라.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10년 걸려요. 쓰러지는 데는 한 1년 걸리는데 쓰러진 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10년 걸립니다. 돈 잘 들어올 때 연예인들이 그걸 잘 지켜 써야죠. 그걸 괜히 까불거리면서 돈 펑펑 쏘놓으면 나중에 그거 갚는데 허벌나게 해가지고 10년 갚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세가 강하다 그래서, 기세가 강하더라도 이북이나 또 깡패 집단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은 일단 존재는 하더라도 또 다른 우주의 6대 원칙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 모두를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렇게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우주가 지켜준다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슨 저 신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치화되어 있으면은 우주가 여러분들을 해 끼칠 일이 없죠. 해 끼친다는 거는 서로 다르면 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으면 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은 우주가 존재하듯이 여러분들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변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은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우주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도달하는 길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길을 찾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뒷마음에 각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뒷마음은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 세계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그 기세가 여러분을 그 세계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이 다한 게 길이 아니래도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한다 이거예요. 수많은 발명가들이 다 실패는,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의 실패가 몇 퍼센트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99%의 실패가 1%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의 성공하기 위해서 99%는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는 길을 묻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미 가서 그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능 위승패 지정.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도를 닦고 법과 제도를 잘 보존한다. 그러므로 능히 아군이 승리하고 적군이 패배하는 정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지도력을 잘 수양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수양하고 또 법과 제도를 잘 보존한다. 그러므로 승패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승패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대단한 거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도력을 잘 수양한다는 뜻은 전 시간, 우리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죠.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라와 회사 또는 국민과 사원을 위하여 대가의 원칙을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반드시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진심으로 또 국민을 위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괜히 국민을 위한다는 그 허울 좋은 이름하에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법과 제도란 일종의 정법과 같아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법을 갖출 수 있는 능력가라면 그 기세를 통해 아군이 승리하고 적군이 패배할 수 있는 정공법과 기공법을 모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세를 아는 자는 법과 제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예요. 또 이 정공법과 기공법을 모두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착한 것이 악한 것보다 좋은 것 같지만 일할 때는 착한 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병신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기공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말했잖아요. 승리를 하는 것은 기공법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착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벌만 받아야 돼요. 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정공법과 기공법을 모두 쓸 수 있으려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기세를 통해서 아군이 승리하고 적군이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정공법과 기공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병세편에서 군대의 편성, 또 지휘 계통, 기정, 허실에 대해, 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공법과 정공법을 말하는 거고, 허실이라는 것은 허하냐 아니면 실하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을 적은 수처럼 다스리기 위해서는 편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수를 한꺼번에 다 움직이려면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중대, 2중대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그게 편성이에요. 또 많은 병사들을 적은 수처럼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 계통이 분명해야 하며, 적군이 아군을 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기정이고, 기공법과 정공법이다 이거예요. 또 적군을 돌로 달걀을 부수듯이 하는 것은 허실인 것입니다. 그 허할 때 쳐라 이런 얘기예요. 허를 항상 노리고 있다가. 그러나 현실은 곧 형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치난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형세가 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기 때문에 손자는 혼란은 다스림에서 생기고, 겁은 용기에서 생기며, 약함은 강함에서 생기거니와, 다스림과 혼란은 숫자에서 오고, 용기와 겁은 기세에서 오며, 강함과 약함은 태세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아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음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림과 혼란은 수에서 오고, 숫자에서 오고, 또 용기와 겁은 기세에서 오며, 지가 센 사람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용감하게 지는 거죠. 또 강하고 약한 것은 태세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자왈 범치 중여치과 분수시야 투중 여투가 혁명시야. 손자가 말하길 많은 군사를 다스리기를 적은 군사 다스림같이 하면 분수가 그것이고, 분수라는 게 편성이에요. 또 많은 군사를 전투하게 하는 것을 적은 군사가 전투하게 하는 것 같이 하면 혁명이 곧 이것이다. 혁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계통, 지휘계통.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많은 군사를 소규모 병력으로 통치하듯 하기 위해서는 그 병력수를 분리하는 편성이 필요하고, 또 대규모 병력이 싸우기 위해서는 소규모 병력을 움직이듯이 하는 혁명, 즉 지휘계통이 필요하다. 때문에 손자는 많은 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수를 나누어 편성하고, 또 많은 수를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를 잘 정돈하여 지휘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움직이려면 나눠서, 또 거기에마다 지휘관을 하나씩 둬가지고 명령계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큰 돌은 위력은 있으나 움직이려고 하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또 반면에 가볍고 작은 돌은 그 위력은 약하나 빠른 속도로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그것은 기세가 되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큰 것은 나누어 각각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 힘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작용을 기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핵폭탄도 알고 보면 수많은 작은 알맹이가 무서운 속도로 빨리 움직이는 힘입니다. 때문에 손자는 크고 무거운 것은 움직이기 수월하게 서로 나누어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지휘계통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적은 것은 자신감을 통해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면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작은 것은 마음에 벌써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다 이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큰 일도 자신감을 통해서 쉽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이 상태로 내가 자신감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끔 나누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